네, 안녕하십니까? 그 기초 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법에 나오는 용어, 필수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시간에 보면 제가 맡고 있는 중개사 법령 파트를 제가 수업을 할 텐데 용어가 한 60여 개 됩니다. 그 어떤 뜻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 숫자가 나와 있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나오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장님을 얘기합니다.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런 용어도 이제 나중에 배우십니다.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부동산 사장님인데 여기 특징 보시면 부칙이란 말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법조문은 원래 모든 법이 본문이라고 하는 칸이 있고요. 거기 법조문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끄트머리에 가면 또 부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별도의 법조문이 또 1조부터 또 나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붙어져 있는 법조문 이 뜻이 부칙이에요. 끝에 붙어 있는 법조문. 거기에는 보통 이제 위에 본문 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바뀐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정하고요. 관련해서 본문에 쓰기 좀 그런 것들을 부칙에 좀 써놓는데 부칙 조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제6조에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6조 그것도 제2항에 나오는 부동산 사장님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건 시험 문제 지문에서 이제 요게 최근에 보면 부칙 개공이라고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자격증을 따셔야만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야만 오픈해야만 등록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근데 옛날에는 자격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 신고만 하고 누구든지 영업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격증도 없지만 사회에 공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자, 그 자격증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가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허용했던 겁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그때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던 옛날이니까 1960년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고하면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80년대 초반, 83년도죠. 자격증을 따고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자격증 제도가 이때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보시면 이때 당시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없는데도 허가를 이거 잘못했습니다. 등록이 아니고 이건 허가입니다. 허가. 자격증이 원래는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허가 제도입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요게 전두환 때니까 83년도입니다. 이때는 자격증 따서 허가를 낸 사람이 중개업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자격증이 없는데 신고하고 영업했던 사람을 허가제로 바꿨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이때 사람을. 그래서 이때도 부칙조문에서 그냥 허용해 준 겁니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오셨던 분인데 허가받은 걸로 봐주고 넘어갔고요. 이때 당시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도 허가를 예외적으로 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거죠. 그 뒤에 제도가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등록된 걸로 봐줘요. 자, 옛날에 여기 보시면 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신고하고 영업을 했거나
전두환 정권 때 허가를 받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자격증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분들의 연세가 80, 90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한 1% 될까 말까입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라지게 되지. 차별받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경공매 컨설팅 이런 거 못합니다. 활동 지역도 전국이 되지는 못하고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둡니다. 차별받죠. 그러니까 명칭 쓸 때도 보면 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못 씁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 부칙 개업은 용어에서 좀 필히 알아두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돼 있죠. 정착물은 땅 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쉽게 분리, 철거가 또는 이동이 안 되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 같은 거, 주택 같은 경우는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 있죠. 이것도 정착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땅 위에 어떤 교량이 있다, 다리가 있다, 담장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땅 위에 붙어서 쉽게 분리, 철거,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을 이거 정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 중에는요, 이걸 정착물이라고 해요.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보시게 되면 정착물 중에는 이 건물이나 이런 나무청, 요런 요거 이제 나무인데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가 또 있어요. 등기 시켜 놓은 거, 요것을 임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등기된 나무라든지 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인데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교량이나 담장 같은 경우는 정착물인데, 그죠? 요것은 토지에 부합이 돼서 따라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면 담장도 같이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담장. 집을 팔면 집 안에 있는 요 다리도 같이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고,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에 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요 건물하고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 있다 이런 것이. 자, 그렇습니다. 요것을 이제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이제 민법에서도 배우시고 학개론도 배우고 우리 중개사법에도 나오는 얘기지.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얘네들은 될 수 있는데 토지의 일부, 토지에 이렇게 부합이라고 하는데 한 몸뚱아리가 된 걸로 보는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명인 방법, 요것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판례가 관습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은 한 그루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목의 집단. 뭘 갖췄대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원래 땅 위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에 대해서 지금은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가 되면 임목이라고 부르고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땅에 이렇게 부합, 즉 한 몸뚱 안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심어진 나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심어져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걸 등기를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땅 주인 A가 요 심어져 있는 요 나무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등기해가지고 임목 매매해서 임목 등기를 B 앞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등기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요 심어져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걸 새끼줄로 둘러요. 경고판 붙여요. 여기 표체를 붙여놓습니다. 아무개 거다, A 거다 막 붙여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A께 된다고 보고 이걸 만약에 A가 요 나무를 B한테 판다 이 말입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만 B한테 판다고 B한테. 심어져 있는 나무만. 그러면 이 나무의 소유권자가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냐면 B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B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제 임목 등기할 수 있을 때는 등기 명의 바꿔주면 되지만 이게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또 명인 방법을 또 갖추는데 여기 새끼를 둘러놓고 여기 표차를 갖다가 이제 B 거다. 경고판도 B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 소유자를 누구로 봐요? B로 본다. 그래서 심어진 나무를 매매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판례가 인정한 관습상의 방법이 뭐냐? 명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새끼를 두르고 표차를 붙이고 경고판 붙이고 해서 누구 건지를 외부적으로 알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매매할 수 있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같은 요 20개 집단 이렇게 되면 이것도 별개의 부동산은 취급됩니다. 뭐처럼요? 임목처럼. 이렇게 끊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로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중개보수에 대해서 또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거기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제도만 이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보수라든지 각종 정책을 또 심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등자가 있기 때문에 꼭 시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 등 이렇게요. 국토교통부에다가 설치한 의결기관입니다. 국토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여기 1차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바꿀 때도 여기서 이제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이게 시험에서는 꽤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 자 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입니다. 우리 시험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시도지사가 시행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제 시험 출제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내가 문제될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국장이 나서면 국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현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지 않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도마다가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국장이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하냐면 산업인력공단이 있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서울이나 같은 문제 갖고 시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뭐 균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격하시면 이제 자격증은 이 원칙대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름으로 증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응? 여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원서 접수를 받는다든지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든지 시험지 인쇄한다든지 시험 장소 섭외한다든지 그걸 여기서 합니다. 잡일을 여기서 하고 모든 그 결정은 여기서 합니다. 시행기관도 꽤 중요한 얘기에 들어가죠. 얘도. 자, 시험의 응시 결격자. 공인인증사 시험은 거의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 거의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딱 2명이죠. 첫 번째는 자격 취소에 대해서 잘린 사람. 이때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요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르는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냐. 이 사람은 5년 동안이나 시험 못 봐요. 취소당하면 3년. 부정행위 저지르는 사람, 컨닝한 사람은 5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렇게. 두 사람 빼고는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시 자격도 꽤 중요해요. 근데 출제위원.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보통 이제 대학 교수들이 됩니다. 과목별로 이제 출제위원들 가만히 보면 이제 상당수가 그 출제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출제위원은 한 4명, 5명 얼마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 이건 뭐 출제위원 그렇다 이런 얘기지.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죠. 그래서 등록하죠. 등록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즉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이 등록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럼 등록은 뭐냐? 등록은 관청이 갖고 있는 그 장부, 여기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대장입니다. 등록대장에 고종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거, 요게 등록 카드가 만들어진 거, 이게 등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 사람은 할 수 있다. 뭘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사람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예요? 못한다. 못하는데 요 사람은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등록제도. 등록한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허가의 성격을 띈다고 돼 있잖아. 허가도 똑같아요. 허가 낸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등록하고 허가 차이가 뭔가? 이 등록이 조금 더 높이가 등록이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허가 제도는 문턱이 높아. 이렇게. 허가 내주냐 마냐 이게 관청의 재량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도 관청이 허가 안 내주면 끝이요. 등록은요. 등록은 허들이 요 높이가 낮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등록 내주고 등록을 안 시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허들이 넘어갈 때 등록이 쉽게 넘어갈 수 있어. 허가는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좀 적으면 지맘대지. 등록은 딱 정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좀 투명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소 운영할 때는 등록을 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제도. 허가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응? 처음에는 신고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죠. 신고는 요거야, 요거. 문턱이 너무 낮아. 그냥 자격증 없어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허가 내면 할 수 있다. 이거 좀 무거운 거예요. 등록 내면 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조금 낮춰진 거죠. 지금 등록제도죠, 등록제도.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요거 전두환 정권 때였대. 그러면서 지금은 김대중 정권 이후는 다 등록.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상법상 회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5가지가 있죠. 상법이라는 법전에 나온 회사니까 이런 게 있다.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상법에 나오는 회사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주식회사죠. 자, 그 다음에요. 무한책임사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사원입니다. 사원. 요 사원은 월급쟁이 직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이런 데는 임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요 임원급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 사원 중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은 뭐냐? 자기 개인 재산 갖고도 회사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유한책임사원은 자기가 회사에 출자한 그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고 자기 개인 재산이 회사 빚 때문에 뭐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이 한정돼 있다는 거고 이것은 개인 재산까지 회사 채권자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무한정 책임진다 이런 거지. 그래서 회사의 채무를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해서 변제할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의 출자자를 말한다. 출자자예요. 사원 출자자입니다. 근데 회사와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고. 대신 그만큼 이제 권리는 셉니다.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세지. 그래서 거의 사장님입니다. 여기서 이게. 그래서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의 여기는 무조건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돼야 되고 합자에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세부적 내용은 출제 안 됩니다.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이런 건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지금 협동조합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판매를 한단 말이야. 이때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죠. 협동조합.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외형적으로 규모가 있게 보이죠. 그래서 그게 협동조합이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협동조합도 자 등록이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오케이. 그러니까 저 위에 나와 있는 상법상 회사 여기도 등록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등록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인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거 빼고 이제 우리들은 보통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법인들 얘도 법인 그래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인데 사회적이란 용어가 나왔죠. 권익과 복리를 증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돈벌이라기보다는 우리 돈을 조금 이렇게 각출해서 내자. 그 돈 가지고 이게 의료비로 쓰자.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돈 모았다가 의료비 나갈 때 있을 때 이 돈 모은 거에서 이렇게 지출해 가지고 의료비를 좀 어떻게 부담을 덜자. 이렇게 만든 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이거 특징이 중요한 게 비영리 목적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 사무실을 오픈할 수가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 보시면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죠? 중개업은 영리활동이에요. 중개업은 영리활동.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성질을 띄어요? 비영리 성격을 띄죠. 그래서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죠. 법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등록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협동조합은요. 등록이 되고. 자, 하나만 더 보죠. 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 법인. 이 다른 법이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농업협동조합법이에요. 거기 법에 보면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 그 조합원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은 농지 중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굳이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농지에 대해서.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특수법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 법인들이 요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있잖아요. 그 관리해주는 기관, 그 다음에 산림조합, 요 캠코,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가 이제 특수법인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요. 중개사법에 써져 있는 건 아닌데 딴 법에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데 살짝.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 13번까지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